안녕하세요. 시아국어 양일승입니다. 오늘은 사용문화 10번 필립스 곡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경제는 좀 많이 어려워하는 영역이긴 한데 개념을 이론으로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경제 규칙이나 이론이 우리 삶의 어떤 문제 해결의 방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가라든가 뭐 실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삶의 현실의 문제이기도 하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평소에 겪거나 보기 때문에 그걸 이론적으로 설명했을 때 잘 이해하면 쉽게 포착할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시작을 해볼까요? 자, 첫 문단 보겠습니다. 자,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의 합계를 사회적 불행 지수라고 한다. 여러분들, 물가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실업률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비싸고, 그럼 물건을 사기 어렵겠죠? 또 직업이 없다 보면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삶이 힘들어집니다. 자, 물가와 실업이 올라가면 그만큼 사회적 불행이 높아지게 되죠. 자, 첫 번째 문장에서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바람직한 경제는 불행 지수가 낮은 경제이죠. 그렇죠. 자, 사회적 불행 지수, 즉 물가가 너무 높고 실업이 너무 높다고 한다면 그만큼 사회가 불행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람직한 경제는 그 둘 다 낮은 거예요. 둘 다 낮은 상태. 다시 말하면 물가도 낮고 실업률도 낮은 상태가 가장 바람직한 경제이겠죠. 자, 그러나 이 둘 다 이루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물가 상승률과 실업, 잘라보겠습니다. 물가와 실업으로 잘라볼게요. 물가와 실업, 어느 한 가지가 낮아지면 다른 한 가지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자, 한 가지가 낮아지면 한 가지는 높아진다. 자, 둘은 여기 여러분들, 우리가 경제나 과학 기술 지문에서 어떤 문장 속에 비례 관계가 표현되는 경우가 있죠. 자, 이런 비례 관계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여기는 실업과 물가가 하나 높고 하나 낮으니까 무슨 관계입니까? 자, 반비례 관계에 있음을. 자, 물가와 실업이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네요. 다른 말로 역의 관계, 반비례는 역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건 어떤지 이걸 한번 이해해 봅시다. 왜 물가가 올라가면 실업이 떨어지고 반대로 될까요? 자, 한번 쉽게 이해해 봅시다. 이걸 왼쪽으로 뽑아서 한번 이해해 볼게요, 여러분들. 자, 먼저 실업을 가지고 먼저 생각해 봅시다. 실업으로. 자, 모든 그 사람들이 일을 하고 싶은데 다 직장에 취업했습니다. 자, 우리 반 30명 아이들의 모든 부모가 다 한 명도 실업자가 없이 다 취업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자, 실업이 낮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실업이 낮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 부모들이 돈을 제때 다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자, 소비를 잘 하겠죠. 그렇죠. 실업이 낮으니까 주머니에 돈이 두둑 있고 주머니에 돈이 있으니까 필요한 걸 소비하기 때문에 소비는 늘어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의 돈이 다 빵빵하게 주머니에 들어있고 그것들 서로 맛있는 걸 사 먹으려고 서로 필요한 걸 사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경쟁이 치열해서 그 상품의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실업이 낮아지면 돈이 넘쳐나서 돈이 빵빵해지니까 그 물건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당연히 이걸 물가는 상승하게 되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관계로 반대 관계를 이해해 두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사고하는 힘을 가져야 돼요. 자, 그렇게 선생님이 예를 든 것처럼 그렇게 상상하면서 개념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영국의 경제학자 필립스, 자,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네요. 자, 네모치겠습니다. 필립스라는 사람입니다. 1866년부터,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한참 이제 영국이면 제일 먼저 돌입한 나라 아닙니까? 산업혁명이. 자, 그때부터 1957년, 거의 100년 정도의 기간이네요. 자, 그 당시 영국의 실업률과 임금, 자, 명목이란 말은 조금 복잡하니까 약간 제껴두고요. 일단, 임금 상승률. 자, 임금 상승률 좀 봅시다. 이 둘 사이의 관계를 한번 분석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되게 진짜 경제학자니까 뭐 시간도 많겠고. 자, 많은 시간을 들여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100년치 가까이 통계를 가지고.
근데 아까 앞에 문장에서는 시럽과 물가의 관계, 앞에 문장에서는 시럽과 물가의 관계를 아까 앞에서 여기 물가와 시럽의 관계가 반비례임을 설명했는데 이제는 똑같이 시럽은 있는데 물가 대신에 임금, 물가 대신에 아까 앞에 물가 대신에 임금으로 지금 가지고 관계를 분석했네요. 자, 실업과 임금 상승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두 변수 간에 상충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여러분, 상충이란 말에 밑줄 거둡시다. 상충이란 말은 서로 상자에 충돌해, 충자에서 서로 충돌한다.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반비례 관계가 있다. 다른 말로 역의 관계이다. 자, 그것을 발견했대요. 자, 필립스는 왜 우리가 얘기했던 물가와 실업 둘 다 이 둘의 관계를 왜 그 물가 대신에 임금으로 바꿔서 생각했을까요? 여러분들 그 영국의 그 100년치 가까운 통계 자료에 그 물가 상승률이 통계로 기록되어 있을 가능성은 많지 않죠. 그러니까 임금의 수준은 아마 통계가 있었는데 아마 물가 상승에 대한 통계가 없었기 때문에 물가 상승을 대신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수학적인 항목이 필요했고 그 물가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임금으로 대신 집어넣어서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들 임금이 상승하면 당연히 물가는 상승합니다. 한번 보세요. 왜 지금 이 필립스가 물가를 왜 임금으로 대체했냐면 똑같은 걸로 본 거죠. 그럼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임금이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자, 임금이 올라가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임금이 올라가면 사람들의 주머니에 돈이 빵빵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소비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더 많이 소비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임금 상승과 물가 상승은 같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두 개가 서로 연결되어서 움직인다. 즉 연동되어 있다는 거죠. 따라서 대체가 가능하죠. 연동되기 때문에 대체 가능합니다. 자, 아무튼 그 실업과 임금 상승 사이의 관계를 분석해 보니까 서로 충돌한다는 것을 발견했대요. 자, 그리고 그다음 봅시다. 임금과 물가 나오네요. 드디어 나는 임금과 물가는 서로 비례관계다. 아까 얘기했죠? 아까 옆에서 얘기한 사실이 한 번 더 나오네요. 자,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임금이 올라가면 주머니에 돈이 두둑해지니까 소비를 늘리게 되고 소비가 늘어나면 당연히 물가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겠죠. 자, 이것을 바탕으로 아까 얘기했습니다. 대체했습니다. 자, 명목 상승률을 자, 물가 상승률로 자, 임금 상승을 물가로 대체해서, 자, 마지막 정리네요. 실업률과 물가 상술, 자, 실업과 물가 상승 간의, 실업과 물가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필립스 곡선. 아까 얘기한 내용이겠죠? 실업과 물가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실업이 떨어지면, 실업이 낮아지면 다 취직해 있으니까 돈을 많이 벌 거고, 돈을 많이 벌면 소비가 늘어나니까 물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실업과 물가는 서로 역의 관계, 다시 말하면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그걸 바탕으로 필립스 곡선을 만든 겁니다. 그럼 필립스 곡선은요, 줄여서 PC, 필립스 커브라고 합니다. 여기 앞에 여러분 봅시다. 여기 요 그래프 보면 PC라고 써있죠. 이게 필립스 커브의 영어 이니셜 약자입니다. 자, 이걸 만들었는데, 자, 이 곡선의 의미는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곡선은 물가와 고용, 여러분 완전 고용은 실업 상태를 가리키죠. 자,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 저 실업이 제로인, 완전 고용은 실업이 제로인 상태입니다. 저 실업을 낮추는 거죠. 자, 물가 안정은 물가를 낮추는 거죠. 자,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이란 사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물가가 안정돼 있고, 즉 물가가 낮고 완전 고용. 자, 실업자가 한 명도 없이 우리 반 아이들 30명의 부모들이 모두 취업해서 돈을 벌고 있다면 그만큼 삶이 행복해질 것이니까 그만큼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가 되겠는데 이 둘 다 이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동시 달성이 어렵다. 여러분 이걸 비유한다면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유컨대. 이 토끼가 얼마나 빠릅니까? 한쪽 잡으려고 하면 한쪽은 도망가게 되겠죠. 자, 그만큼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건 필립스 곡선이야. 여러분들 이 부분은 형광펜 거 볼게요. 형광펜이 빨간 펜이네. 선생님 좀 형광펜을 그어보겠습니다. 자, 이 곡선 필립스 곡선이 물가 안정과 안전 고용이란 동시 달성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 이 문장을 형광펜 그어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게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이거는 필립스 곡선의 의미에 대해서 필립스 곡선의 의미. 자, 줄여서 쓸게요. PC의 의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앞에는 필립스 곡선의 유래, PC의 유래, 그 다음에 배경. 자,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념 정의도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필립스가 이거를 연구해서 발표함으로써 1958년도에 발표했더란데요. 이걸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겁니다. 참 훌륭하죠?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필립스 곡선이 이 글의 화제임을 알 수 있네요. 중심 화제가 필립스 곡선이네요. 일단. 자, 다음 문단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점에 기초하여 케인스 학파는 완전 고용의 대가로 약간의 물가 상승 감수해야 한다는 총수요 관리 정책의 유효성을 주장해 되었다. 자, 갑자기 단락이 바뀌면서 화제가 케인스 학파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유명한 이 얘기는 케인스는 경제학자입니까? 1929년에 경제 대공황이 발생했을 때 케인즈가 미국의 뉴딜 정책을 주장하고 어떤 그런 경제 정책을 입안하면서 미국의 경제 공황을 극복하는데 큰 공을 세웠죠. 자, 케인스는 당시 대공황 당시에 미국의 경제 대공황 당시에 많은 사람이 실업을 겪자 그 실업률을 내리고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완전 고용을 지향했죠. 그러기 위해서 뉴딜 사업이니 그 다음에 댐을 건설하고 도로를 건설하는 등 정부의 지출을 확대함으로써 그런 고용 상태, 실업 상태를 극복하려고 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물가 상승은 감수해야 한다. 물가 상승은 불가피하다. 완전 고용, 즉 여러분 완전 고용 잘못 바꿔볼게요. 자, 실업을 낮춘다는 것으로 바꿔봅시다. 자, 완전 고용 뭐라고요? 실업률을 낮추는 거죠. 실업을 낮추게 되면 아까 이런 필립스 곡선에서 실업을 낮추면 어떻게 됩니까? 물가 상승은 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죠. 왜? 반대의 관계니까. 자, 실업과 물가는 실업이 떨어지면 물가는 올라가야 돼. 반대의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를 잡으면 하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죠.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가 없으니 실업을 잡으면 물가 상승은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전제로 총수요 관리 정책이라는 그런 정책을 유효성,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것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케인스 학파는 필립스 곡선을 어떤 식으로 해석했습니까? 필립스 곡선이 유효하다고 본 거죠. 필립스 곡선이 자, 이러한 점, 자, 필립스 곡선이 유효하다. 이 곡선의 의미가 현실에 부합한다. 현실을 잘 설명해준다. 라고 본 거예요. 자, 그런 것에 입각해서 총수요 관리 정책의 유효성을 주장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이 그래프상에서 왜 유효한지. 자, 실업률이 높아요. 예컨대, 실업률이, 맨 처음에 U5 상태. 예컨대 이게 0%, 2%, 이게 4%라고 해봅시다. 4%, 이게 0%, 이게 2%, 4%라고 해봅시다. 자, 물가 상승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이라고 하고요. 20%라고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실업률이 4% 너무 높으니까 낮추자.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낮추다 보니까 자, 실업률은 2%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자, 4%일 때 실업률은 이만큼이었는데요. 자, 이것을 2% 낮추니까 자, 이렇게 낮췄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실업률이 4%에서 2% 낮추게 되면 여기 쭉 올라가면서 2점이 되겠습니다. 그죠? 맨 처음에는 4%일 때는 실업률은 10%였는데 2% 낮추니까 실업률이 20%로 올라가, 2배로 올라갔네요. 그래서 실업률이 자, 이렇게, 실업률은 낮춘 대신에, 자, 실업률은 이만큼 낮춘 대신에 물가 상승은 요만큼, 자, 요만큼 올라간 거죠. 반비례해서. 자, 이런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연속합시다. 총수요 관리 정책의 유효성을 주장했다. 이런 총수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총수요는 쉽게 말하면 소비예요, 소비. 이런 총수요는 예컨대 정부가 소비하고, 기업도 소비하고, 가게 개인도 소비하고 다 소비하는 게, 수요는 소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소비를 관리한다, 소비를 늘리는 거. 소비를 늘리는 정책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바꿔 적으세요. 총수요 정책, 소비를 늘리는 정책이다. 그래서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정부의 지출을 조절합니다. 그러면 정부의 지출을 조절한다. 이게 첫 번째 정책의 내용입니다. 정부 정책. 정부 지출. 쉽게 말하면 정부가 재정사업 막 도로를 막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항만을 만들고 그다음에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정부 재난지원금 같은 걸 줍니다. 그 지출을 늘려요. 재정사업을 통해서. 그러면 시중에 돈이 늘어나잖아요. 자, 지출을 늘린다. 지출을 조절한다. 좀 늘린다. 재정사업을 통해서 지출을 정부가 돈을 푼다. 자, 정부가 돈을 풀어서 지출을 늘리게 되면 시중에 돈이 늘어나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주머니에 돈이 빵빵해지면서 소비를 늘려 총수요가 늘어나겠죠. 자, 그 다음 세율을 조정한다. 자, 세율 그럼 세율을 바꿔봅시다. 세율을 낮춘다는 거죠. 세금을 적게 걷습니다. 여러분 세금을 적게 걷으면 어때요? 내가 돈 100만 원을 벌 때 원래 10% 세금을 내고 있었는데 정부에서 안 되겠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세율을 낮추자 해서 5% 낮췄습니다. 그럼 10만 원 내던 거에서 5만 원밖에 안 내요. 그러면 그만큼 주머니 더 많이 남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소비를 더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지출을 줄이고 세율을 조정하는 조절 방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예로, 그 정책의 방향을 구체화시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토목공사, 아까 얘기했던 도로라든가, 항만이라든가, 그죠? 그 정부의 그 건물 같은 걸 막 쳐요. 그죠? 세율을 낮추는 거, 이것들이 다, 총수요 관리 정책과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시중에 돈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거예요. 정부가 돈을 풀어서 공사하거나 세율을 낮춰서 돈을 풀거나 돈을 덜 걷어가거나 간에 이런 방법으로 시중에 돈이 더 많게 만듭니다.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 그만큼 시중에 돈이 많다 보니까 소비가 늘면 어떻게 됩니까? 소비가 늘면 그만큼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생산이 증가하겠죠. 여러분, 생산이 증가하려면 회사, 기업들, 공장들이 어때요? 더 많은 사람들 고용합니다. 생산이 증가한다? 더 많은 노동자를 자, 노동자를 더 많이 고용하고요. 그죠? 자, 실업자가 줄고요. 그리고 소비 의욕이, 소비가 그만큼 증가한 뜻입니다. 자, 이런 장점인데, 자, 이런 총수를 증가시켰을 때, 이런 생산 증가하고 실업 줄고, 그 다음 소비가 증가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효과에 대해서. 총수요, 그냥 정책이라고 해봅시다.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장점은 실업률을 낮추는 건데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물가 상승이 불가피해요. 왜? 반비례 관계니까. 아까 필립스 곡선에 따르면 자, 여기 보면 이게 지금 곡선이 이렇게 반비례 관계, 이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 곡선이죠. 자, 이거는 반비례 관계를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반비례. 자, 실업률과 물가 상승이 반비례하기 때문에 자, 실업을 잡으면 물가 상승은 피할 수 없다.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경기가 부양, 부양이라고 한다는 것은 경기가 호황을 이룬다. 경기가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물가 상승과 실업률의 감소가 대응되는, 자, 물가는 상승하지만 실업은 감소한다는 그런 대응 관계를 곡선으로 표시했는데, 자, 그게 바로 이 곡선인 거죠. 자, 케인스 학파는 경기가 부양되면 필립스 곡선상에 있는 실업률과, 자, 경기가 그 총수 관리 정책을 통해 경기가 부양된다면 어떻게 돼요? 자, 실업률과 물가 상승의 균형점이, 자, 균형점이 원래는 실업비 4%일 때 여기 2원, 맨 처음에는 2원이었죠. 2.0에 있다가, 자, 이렇게 실업률 떨어진 대신에 물가가 올라가서 2원으로 이동한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곡선 안에서 점의 이동입니다. 한 곡선 안에서의 점의 이동이죠. 자, 물가 상승은 피할 수 없었지만 실업은 잡았기 때문에 나름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이런 정책과 효과에 대해서 한동안 이런 방식이 굉장히 인정을 받고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한때 유행했겠죠? 자, 다음 따라 볼게요. 자, 3분단입니다. 자, 케인스 학파가 전제하는 우하향의 필립스 곡선은 1960년대까지는 현실 경제 현상을 잘 설명해 주었다. 자, 이게 잘 설명할 수 있대요. 근데 조건인데 언제까지? 1960년대까지. 자,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와서 뭔가 바뀌는 시점이 있네요. 자, 세계적으로 물가와 실업률 간의 반비례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건 필립스 곡선이 더 이상 들어맞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네요. 필립 곡선이 더 이상 들어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때 대체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이런 사단이 벌어진 걸까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때 소위 오일 쇼크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석유 파동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그 석유를 석유를 캐내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동 지방이죠. 그 중동 지방의 중동 산유국들이 뭐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뭐 많습니다. 중동 산유국들이 이제 석유를 캐서 파는데 당시에 미국과 유럽에서 이제 그것들을 통제하면서 석유 가격을 낮췄습니다. 낮춰서 싸게 갖다 섰던 거죠. 근데 가만 보니 걔네들이 자기들 땅에서 석유 퍼갔는데 지들 맘대로 가격을 낮춰? 이건 시장 논리 안 받지. 우린 비싸게 받을 거야. 쓸 사람 많은데. 이러면서 이들이 국제 산유국들의 모임 오페크, 자, 오페크라는 모임을 지들끼리 결성해서요, 그 기름값을, 석유값을 엄청 올립니다. 뭐 10%, 20%가 아니라 엄청 올립니다. 갑자기 뭐 2배 가까이 막 한 배럴당 뭐 $50이던 게 한 배럴당 $100 가까이, 2배 가까이 떠버리는 거예요. 2배 가까이 이렇게 갑자기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장은 잘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소비가 잘 되고 물건이 잘 팔리고 있는데 갑자기 원자재값 중에 석유값이 2배가 올라가요. 그러면 상품값이 2배로 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엄청난 충격이죠. 그럼 그것도 만들어봤자 사람들이 사질 않아. 너무 비싸니까. 자, 100원짜리 이 연필이 200원이 돼요. 200원이. 여러분들 샀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오일 쇼크 때문에 자, 예전 같으면 물가가 상승하면 실업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석유값이 올라가니까 물가 상승하잖아요. 석유값이 올라가서 물가가 상승했는데 그럼 실업이 떨어져야 정상인데 이 오일 쇼크 때문에 실업률은 오히려
올라가 버렸어요. 이제 반대 관계가 안 된 거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과거와는 달리 고실업과 고물가가 공존하는 새로운 현상. 자, 필립스 곡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죠. 자,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 고물가인데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자, 경기가 침체돼요. 그런 스태그네이션과 물가 상승. 자, 물가 상승은요, 인플레이션이라는 인플레이션. 그 다음 경기 침체는 스태그네이션. 스태그는 정체되던 뜻입니다. 자, 이것이 합성어. 자, 합성어로서 스태그플레이션. 자, 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자, 이런 1970년대 뭐가 생겼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현상이 생겼다. 그 현상은 뭐다? 자, 물가가 올라가는데도 실업률은 떨어지지 않고 고실업이 동시에 유지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합성어를 소개해주고 있는, 자, 어원을 스태그플레이션, 자, 어떤 개념과 그 다음에 그 개념의 어원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그 케인스 학파가 전제했던 이 필립스 곡선이 더 이상 맞지 않았다는 건 케인스 학파의 그런 총수요 관리 정책이 더 이상 들어맞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겠죠. 그럼 뭔가 새로운 대책이 필요한 시대가 등장한 겁니다. 자, 이러한 시대 변화를 배경으로 프리드만, 필립스 등의 통화주의자, 자, 새로운 등장인물, 통화주의자, 이러면 프리드만은 그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프리드만, 경제학자, 필립스 등 통화주의자. 자,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해야 되죠? 신자유주의자?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케인즈 같은 사람들과 반대 관점입니다. 자, 상반된 통화주의자와 케인즈 학파는 딱 보기에도 상반된 관점이 있을 거라는 것 충분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들의 등장 배경은 뭡니까? 통화주의자의 등장 배경 땡땡 적어보세요. 바로 5.1 쇼크, 70년대의 5.1 쇼크였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5.1 쇼크. 자, 근데 이들의 주의할 점은요, 이들은 필립스 곡선 자체를 전부를 부정한 게 아니고 그 곡선이 맞긴 맞는데 언제 일시적으로만 잠깐 동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유효하다, 들어맞는다. 단기적으로 총수요,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고 세율을 낮췄을 때 단기적으로는 실업률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물가가 다시 상승한다. 물가를 상승하고 물가를 상승뿐, 그럼 이건 무슨 이퀄? 물가만 상승하고 실업률은 줄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실업률은 불변이라는 거죠. 실업률을 떨어뜨리는 게 목적인데 단기적으로는 떨어지긴 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실업률은 다시 는다는 거예요. 실업률이 결국은 불변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잘 이해가 좀 잘 아직은 안 되죠? 자, 왜 그런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왜 물가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떨어지지 않을까요? 자, 해보겠습니다. 통화주의자들에 따르면 현재의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총수요를 증대시킵니다. 아까 얘기했죠. 총수요 정책은 어떤 거였습니까? 정부가 재정을 확대해요. 즉 시중에 돈을 풀어. 정부가 지출을 늘리고 세율을 끌어내리고, 그죠? 토목공사 같은 거 막 해서 합니다. 그럼 어때요? 그럼 단기적으로 사람들이 취업을 하거나 내지는 주머니에 돈이 생기기 때문에 총 생산이 증가합니다. 자, 즉 실업률은 감소하겠죠? 이런 주의합시다. 이들도 단기적으로는 실업률 감소는 인정해요. 단기적으로. 자, 그리고 물가 상승이 나타나는 단기 필립스 곡선이 성립한다.
단기로는 필립스 PC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렇지만 그러한 효과는 일시적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자, 이건 뭡니까? 총수요 관리 정책의 한계죠. 총수 그냥 정치를 할게요. 총수의 정치, 즉 케인스 학파의 한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비판하고 있는 거죠. 상반된 시각에서 일시적일 뿐이다. 그럼 장기는 어떻게 되게? 그러면 장기적으로는요. 여러분들 내 주머니에 돈이 생기긴 생겼어. 근데 가만 보니까 물가가 막 올라가고 있어. 자, 그럼 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 여러분 물가가 여러분들 막 올라가는데 아니 볼펜 값이 원래 100원이 되는 게 200원이 될 것 같아. 그 인식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돈을 막 쓸 것 같아요? 안 쓰죠. 그게 소비를 줄입니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걸 물가 기대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물가에 대한 기대 현실을 인식하고 소비를 줄입니다. 역전되는 거죠. 소비를 늘려야 되는데 줄여. 투자도 줄입니다. 그리고 기업에서는 어때요? 자재비가 올라갈 것 같아? 그럼 돈을 좀 아껴놔야겠다. 나중을 위해서. 자, 이렇게 물가 상승에 적응하게 되면서요. 결국 어때요? 결국은 소비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실업률은 어때요? 이전의 수준으로, 그러면 자연 실업률은요, 그러니까 이전의 수준, 인위적으로 총수 정책을 통해서 실업률을 다운시켜 놨는데, 잠깐 동안은 다운됐지만, 그걸 사람들이 소비를 결국은 장기적으로 줄이기 때문에 다시 실업이 올라가. 이때 자연은 이전에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전에, 그 전에 실업률 상태로 다시 회귀한다는 겁니다. 자, 왜 회귀합니까? 사람들이 물가 기대를 인식하고 물가 상승에 적응해요. 물가 상승에 적응하면서 소비를 줄인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통화주의자 프리드만과 필립스는 이거를 주목해 본 거예요. 자, 이것을 전제로 했을 때 그림이 어떻게 바뀝니까? 단기 필립스 곡선에 의해서 이 0에서 이 원, 즉 단기 필립스 곡선에 따르면 이 0에서 이 원으로 이동했죠. 그 얘기는 실업률은 줄 대신에 물가 상승률은 올라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 그러나 실업률을 줄였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성공한 모양이죠. 자, 이렇게 이동했다는 게 아까 단기적 PC 곡선의 어떤 의미였습니다. 자, 아까 밑에 있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이 밑에 그림을 한 번 더 그린 겁니다. 교과서에 그려져 있던 그 그림을 그냥 여러분 보지만 마시고 여러분 직접 한번 그려보세요. X축을 쭉 그리고요. 실업이라고 씁니다. 그 Y축을 물가라고 써서요. 물가라고 쓰고 첫 번째 선생님 PC1이라고 밑에 그림 봅시다. 밑에 PC1이라고 좀 써있는 이거를 그립니다. 먼저 반배제 곡선으로, 오양 곡선으로. 자, 그리고서 실업이 4%일 때 유형 4%일 때 점을 한번 찍어볼게요. 여기 찍어보겠습니다. 그리고 2%일 때 점 찍어볼게요. 자, 이렇게 찍었죠. 이 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래프상으로 보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총수요 관리 정책에 의해서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고 그 다음에 토목사 같은 거 버리고 세율을 낮춤으로써 시중에 돈을 풍부하게 하고 또 소비를 늘려서 실업률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실업률 맨 처음에 4%의 상태에서 이거 총수요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4%의 상태에서 몇 프로로? 2%로 이만큼 줄었죠. 그만큼 실업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줄고요. 대신에 물가 상승은 피할 수가 없죠. 대신에 물가 몇 프로? 4%일 때 6%였던 것이 또 2% 되니까 물가 상승은 10%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만큼 이렇게 상승되게 되는 거죠. 요만큼. 자, 이렇게 그림을 했을 때 점으로 치면 이 0에서 이 1로 올라가는데 이때 조금씩 이렇게 이동하겠죠. 굳이 말하면 총수요 정책을 실시해서 요만큼 올립니다. 자, 이게 단기적으로만 성공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문제요. 그 다음에 경제 주체 즉 소비자, 경제 주체 즉 소비자나
생산자가, 즉 개인이나 기업이 자 물가 상승을 인식합니다. 이게 중요하네요. 물가 상승 인식. 여러분들 여기에 깜빡 걸어주세요. 물가 상승을 인식해서 물가가 오르겠구나. 소비를 줄인다는 거죠. 자, 소비를 줄입니다. 소비를 줄이고 자, 소비를 줄이게 되면 결과 어떻게 될까요? 실업률은 다시 백합니다. 소비를 줄이게 되면 실업률이 이렇게 줄었던 게 다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줄어놨는데, 이렇게 이 원점을 줄어놨는데, 이 상태에서 물가는 물가가 10%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실업률만 다시 4%대로 백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지점 선생님을 할 건데, E2라고 합시다. E2 지점으로. 그 E2 지점은 어떤 의미입니까? E2 지점은, 결국, 그 경제 주체의 물가 상승 인식을 하게 되면서, 물가는 오른 상태인데, 소비는 줄고, 그리고 실업률 거꾸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다시 4%대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원위치가 된 거죠. 원위치가. 그래서 이렇게 회귀됩니다. 다시 균형점으로 자 우측 이동. 이 우측 이동. 이러면 우측 이동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여기서 우측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자, 이 우측 이동이 중요하네요. 자, 그럼 우측 이동이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걸까요? 결국 물가는 이미 올라 있는데 실업률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실업률 똑같이 올라가는 상태죠. 자, 실업률을 불변. 그러니까 실업률이 원래 상태로 되돌아옵니다. 하지만 이거는요, 사실 실업률이 원래 상태에 비한다면 변동이 없는 거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실업률이 변동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자, 이런 총수 관리 정책을 반복 시행할 경우 이러한 과정이 반복됩니다. 자, 이러한 과정이 반복돼요. 자, 빼먹었네. 여러분, 이런 과정을 뭐라고 그러냐면, 평화주의자들은 인플레이션 가속론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인플레이션 가속론. 자, 하나의 과정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네모치건 선생님이 후반편 긋겠습니다. 자, 물가만 상승이 되고 실업률은 변동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 지금 여기 이 페이지, 여기 요만큼 부분. 자, 요 부분은요, 이 부분 묶어볼게요. 예, 여러분, 이 부분은 어떤 설명 방식이 지금 되고 있냐면요. 과정에 의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인과관계 뿌리먹고 인과 계속 반복되면서 과정에 의한 설명 방식으로 인플레이션 가속론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즉, 통화주의자들이 보기에 단기로는 필립스 PC가 성립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만 올라가면서 실업률을 잡는 거는 실패한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 그래프를 이렇게 이 그래프로 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그래프를 꼭 그려두세요. 자, 그려두시고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과정이 반복되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 필립스 곡선은 어떻게 되냐면 실업률이 고정이 돼요. 중요합니다. 실업률 고정이란 말. 자, 여러분, 이 고정이란 말에 현관펜 거둡시다. 자, 그럼 고정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실업률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실업률이 불변한다는 거죠. 고정이 돼요. 불변. 즉, 실패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형태로 보면 수직선 형태가 됩니다. 이 말 좀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요. 자,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앞에 페이지에 여러분들 그림을 보고서 설명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페이지 선생님이 직접 그린 그림 보면 여기 맨 밑에 그림 보세요. 그림에서 총수요 정책으로 E1에서 E0에서 E1로 일단 단기적으로는 실업률 잡는 데 성공하죠. 그러나 물가 주체들이 물가 상승을 인식하게 되면서 다시 소비를 줄이면서 실업률은 다시 백합니다. 그러면 E2로 이동, E2. 그죠? 그러면 또 되는 거예요. 또 정부에서 또 총수요 정책을 펼치다 봅시다. E2가 됐을 때, 실업률 안 떨어졌네? 그럼 어떻게? 또다시 총수요 정책을 써서 재정 지출을 늘리고 소비를 더 늘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실업률은 잡힙니다. 실업률은 이렇게 또 요만큼 또 이렇게 이동하죠. 줄어들게 되겠죠. 똑같이 이렇게 가는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러나 실업률이 다시 빽했지만 물가는 그만큼 어때? 물가는 또 이만큼 또 상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실업률은 떨어지고 물가는 상승하는 좋은 효과는 있지만 또 장기로 봤을 때 어때요? 또 물가 상승을 인식하면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기 시작하고 그리고 실업률은 또 다시 이렇게 또 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지점으로. 자,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요.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색깔 선생님 바꿔볼게요. 다시 또 요렇게 되는 요렇게. 예, PC3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점으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점들을 찍어봤을 때 실업률의 지점만 찍어봤을 때 물가 빼고 실업률 지점은 결국은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이 0에서 이 2로 그리고 이 그죠? 이 3로 이렇게 수직선 형태가 됩니다. 수직선 형태. 자, 이렇게 단기로는 필립스가 나타나지만 장기로 볼 때는 수직 형태로 실업률이 고정이 되고 실업률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실업률이 떨어지지 않고 수직선으로 바뀐다. 이게 장기 필립스 곡선이 이렇게 바뀝니다. 단기에는 우하향, 자, 단기에는 우하향의 반비례 곡선이 되지만 장기에는 어떻게 된다? 수직선 형태가 된다는 것이 이 인플레이션 가속론의 결과죠. 자,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뒷페이지 가볼게요. 결국 실업률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고정이 되기 때문에 수직선이 되고요. 결국 그렇게 되면 총수요 관리 정책은 실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직 물가 상승만 만들어내는 그런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원래 정책의 의도가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정책의 한계, 총수요 정책의 한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네요. 누가? 통화주의자들이. 여러분, 그렇다면 비판을 가했으면 대안이 필요하다는 대안이. 자, 이들은 어떤 대안을 총수요 정책 대신에 어떤 대안을 제안하고 있을까요? 자, 다음 줄 보겠습니다. 그래서 통화주의자들은 경기 부양을 위해 총수요 정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공고한다. 그럼 이들은 경기 침체 국면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립스 곡선을 왼쪽 형광등 표시하세요. 왼쪽으로 이동시킵니다. 왼쪽이라는 얘기는 실업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물가도 그만큼 떨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총 공급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 수요의 반대가 공급 아닙니까? 공급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생산을 늘리는 거예요. 공급은 생산을 가리킵니다. 자, 총 생산을 증가시키는 정책으로 방향을 바꾸자고 주장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1번 동그라미에 인력을 정확한 장소, 필요한 장소에 배치하는 인력 구조. 그러니까 좋은 기술자든가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을 기업에 채용한다거나 공장에 배치해서 그만큼 생산성을 늘린다는 거죠. 또 시장 기능 회복. 여러분, 시장이라고 하는 건 물건이 사고 팔린 것 아닙니까? 공급과 수요가 만나는 지점인데요. 그 시장의 기능 회복한다. 즉, 시장 기능 회복이란 말은 다른 말 바꾸면 정부, 여기 적으세요.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을 좀 확대하고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정부 개입. 그러니까 정부가 좀 개입하지 말고 시장의 자체 기능에 의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거나 혹은 정부 개입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시장의 기능을 존중하는 방식이죠. 그 시장 자체의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바뀌어 투자한 겁니다. 자, 이걸 달리 다른 식으로 좀 구체화시키면요. 생산성을 늘리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때 기업의 자금 부담을 줄여야 되겠죠? 그럼 임금을 다운시킵니다. 이 건단 방법으로. 임금을 줄여요. 기술 혁신을 통해서 상품의 어떤 가치를 높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생산 비용을 줄여서, 그죠?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이게 필요한 거죠. 내가 기업 운영한다면 어때요? 임금의 부담을 줄이고, 기술 혁신을 통해서 상품의 가치를 높이고, 그럼 더 많이 팔 수 있겠죠? 자, 이런 시장의 그 공급이 늘어나면, 잘 팔리니까 기업에서는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할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많은 사람을 고용하게 되면 그들이 월급 받고, 그만큼 소비를 하겠죠. 자, 장기적으로 볼 때 그들이 결국은 직업이 안정되기 때문에 실업률이 떨어진다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네요. 자, 설명이 다 끝났나요? 여러분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한번 과정을 개념을 복기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전체 주제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전체 주제, 자, 중심 화제가 뭐였죠? 필립스 곡선이었어요. 일명 PC, 필립스 커브입니다. 이 곡선에 대해서 곡선에 대해서 케인즈 학파와 그리고 통화주의자. 자, 이들은 어때요? 상반된 견해, 주장을 펼쳤죠? 상반된 견해, 그 차이점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게 주제가 되겠고요. 전개 방식, 논지 전개 방식 한번 체크해 보면 일단 군데군데 개념이 나왔죠. 개념정의. 그 다음에 사례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개념에 대한 대조가 나왔습니다. 대비. 그 다음 뭐가 나왔습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어원을 살피기도 했죠. 자, 그 다음에 과정. 그 인플레이션 가속론의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정. 그죠?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누구죠? 앞에 필립스 곡선이 나오게 된 배경, 유래, 자, 이런 것들을 전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로 가봐야 되겠네요. 자, 1번. 윗글 설명 적절한 것은 딱 보니까 어때요? 이거는 논지 전개 방식을 묻고 있네요. 딱 보니까, 자, 문제점, 다양한 방안 아니네요. 종류를 분류했다? 분류한 거 아니죠? 그 다음에 중심 화제가 뭐였습니까? 필립스 곡선이었죠? 그거에 대해서 상이한 견해, 케인스 학파 통화주의자 설명하고 있다. 맞습니다. 3번이 답이란 것들은 감고 다겠네요. 다음 문제. 자,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내용일치, 비일치면 되네요. 자, 총 수요가 증가하면 실업률 감소한다. 단기적으로는 필립스 곡선이 맞죠? 단기적으로는 오케이입니다. 맞네, 1번은. 자, 2번. 경기가 침체되면 총 수요를 증가시킨다. 그죠? 수요를 증가시키면 지출이 되니까 정부 지출 들어서 물가가 상승합니다. 이것도 오케이. 자, 통화주의자들 주어를 쳐볼게요. 자, 시장의 회복 기능을 기능 회복을 중시하죠. 자, 마지막 단락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는 내용이네요. 맞는 내용입니다. 4번. 고실업과 고물가가 공존하는 상황은 필립스 곡선의 한계를 나타낸다. 너무나 쉽네요. 필립스 곡선은 실업과 물가, 원래 필립스 곡선은 실업과 물가가 반비례하는 관계를 보여주는데 공존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한계가 드러나는 거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네요. 필립스 곡선에 의심을 받게 된 것은 스태그플레이션 1970년대의 오일 쇼크에 의한 것이다. 맞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기억은
자, 케인즈학파의 관점을 가리키고요. 니은은 통화주의자를 가리킵니다. 자, 비교하는 적절치 않은 것을 묻고 있는 1번. 경기 부양을 위해 기업은 총수요, 니은은 총공고. 논문 땡 맞습니다. 오케이. 자, 2번 같은 문제를 풀 때요. 선지를 좀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묶어보는 것이 기술적으로 필요한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 묶으세요. 니은은 아직 묶어보세요. 일단 기억은 저 케인즈학파는 고실업과 고물가 공존은 어렵다고 생각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둘은 실업과 물가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라고 봤기 때문에 공존하기 어렵다고 보는 건 당연히 맞는 분석입니다. 오케이죠? 자, 3번 기억은 니은의 비역 묶어볼게요. 니은의 비 묶어놓고 기억은 케인즈학파는 경기 침체 국면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부의 개입 맞죠? 정부 역할을 중시하는 게 케인즈학파죠. 그래서 이것도 오케이입니다. 자, 4번 니은은 기업과 달리자. 이거 묶어볼게요. 기업과 달리를 묶고 니은 즉 통화주의자들은 자, 물가 상승과 실업률이 물가와 실업률 반드시 역반비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당연히 맞는 분석이네요. 반비례가 아니라 그럼 비례할 수 있다고 봤죠? 자, 이것도 역시 오케이입니다. 자, 니은인 기업과 달리 즉 통화주의자들은 총수요 관리 정책을 반복 시행하면 실업률이 높아진다. 오케이 아니죠. 실업률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선 이렇게 됐을 때 실업률이 거의 수직선 형태로 수직선은 어떻게 고정된다고 얘기하죠. 고정된다고. 자, 그 그래프 나왔었죠. 사람들이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5번이 정답이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마지막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필립스 곡선이 올해 수능에서 연계되어 나온다고 한다면 이 그래프만큼 본문의 내용은 살짝 바뀌어도 이 그래프만큼은 반드시 출제가 될 수밖에 없는 핵심 문제입니다. 4번에 별표해 놓으시고요. 특히 이 곡선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둬야 되겠습니다. 우선 보기를 잘 한번 이해해 볼까요? 자, 땡땡국 정부는 정부입니다. 정부가 경기가 침체되었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업률을 낮추고 총수요 관리 정책을 실시한다. 총수요 관리 정책 실시한다요. 다시 말하면 케인즈학파가 되겠네요. 케인즈학파의 정책을 수행하기로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걸 위해서 현재 실업률을 6%에서 2%로 낮추어 2%를 낮추어 빼서 4%로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총수요를 증가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들 케인즈 학파는 필립스 곡선을 믿고 있죠. 이 학파는 케인즈 학파는 필립스 곡선 의 유효성을 믿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총수요 정책을 실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실업률은 떨어지는 대신에 물가 상승은 조금 감안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런 관점을 본다면 이것을 이 케인즈 학파에 입각한 정부 정책인데 이것을 오른쪽 그림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6% 그림 보세요. 맨 처음에 시작은 실업률이 6%입니다. 6%인 상태, 즉 U0의 6%인 상태에서 2%를 떨어뜨려서 마이너스 2%를 빼가지고 마이너스 2%를 빼서 얼마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까? U1 상태로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자, 실업률 이만큼 떨어뜨리는 거죠. 이 구간만큼. 자, 이 구간만큼 떨어뜨립니다. 대신에 자, 물가 상승은 반대로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물가 상승을 감안해서 자, 얼만큼 물가 상승이 올라갑니까? 물가 상승이 2%만큼, 이만큼 올라가, 이만큼. 여기 B1만큼 올라갑니다. B1만큼. 그리고 자, 이만큼 오기까지 정부는 총수요 정책을 그러니까 이렇게 지속적으로 자, 이게
총수요 정책을 정부에서 실시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실업률을 낮추는 데 성공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게 케인즈학파의 관점이고 이 정부의 정책의 방향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세모쳐 보세요. 통화주의자, 프리데머 같은 통화주의자들은 이러한 정부의 정책을 부적절하다고 비판하겠죠. 왜 적절치 않다고 봤나요? 왜 이유가? 자, 단기적으로는 실업률이 감소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여기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소비 주체들, 경제 주체들이 물가 상승을 인식합니다. 자, 장기적으로는 물가 상승 요인을 인식을 하고 소비를 줄이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자, 물가는 상승합니다. 물가는 상승하는데 실업률은 다시 전보다 다시 약간 상승해. 전보다는 상승해서 지금보다는 상승해서 옛날과 똑같이 됩니다. 실업률이 다시 컴백한다는 거죠. 실업률이 컴백하는 사태가 옵니다. 자, 장기적으로는 물가 상승을 인식하면서 소비를 줄이게 되고 따라서 물가는 올라가는데 실업률은 떨어지지 않고 다시 올라가는 그와 같은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그 글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를 인플레이션 가속론이라고 불렀죠. 앞 페이지에서. 자, 그럼 장기적인 상태로 이것을 반영해서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그래프에서 확인해 볼까요? 그럼 뭡니까? 어떤 점이냐면요. 지금 색깔 좀 바꿔볼게요. 자, 이거죠. 자,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상태에서 더 통화주의자의 관점에 따르면 자, 이 단기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이 정책이 결과적으로 소비를 떨어뜨린다. 소비를 떨어뜨리고 물가 올리고 실업률 올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다시 오른쪽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요거 살펴. 요걸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그래프가 PC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고 보는 것이 통화주의자의 관점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A1에서 어디로? B1으로 갔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점으로. 그럼 결과적으로 6%대 처음 출발했던 실업률은 변동 없이 똑같이 6%로 똑같이 유지가 돼요. 실업률을 떨어뜨리는 데는 실패한다는 거죠. 자, 또 정부에서 그러면 또 정책 실시합니다. 또 총수용적 또 실시해서 또 이렇게 소비를 증가시키면 왼쪽으로 일단 일시적으로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왼쪽으로 또 이동했다가 다시 또 오른쪽으로 또 가고 또 왼쪽으로 이동했다가 또 오른쪽으로 가게 돼요. 결과적으로 A1, A2, A3, A4 이런 식으로 A4 이런 식으로 어때요? 결과적으로 실업률 곡선은 자, 실업률 상태가 수직선으로 나옵니다. 즉 필립스 곡선이 우하형이 아니라 수직선 형태로 나온다는 거죠. 즉 실업률은 불변입니다. 이게 통화주의자가 비판하는 이유였죠. 자, 이 그림을 여러분 잘 이해해 두시고요. 자, 이제 선지를 보겠습니다. 선지를. 적절치 않은 걸 물었기 때문에 선지 1번부터 볼게요.
색깔을 바꿔볼게요. 케인스 학파는 실업률이 6% 이하로 줄어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케인스 학파입니다. 동그라미 치고요. 아이고. 자, 케인스 학파는 실업률 동그라미입니다. 6% 이하로 줄기 위해서는 정부의 대규모 토목공사 발주, 이거 뭡니까? 정부가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정부의 지출을 늘리는 거죠. 정부의 개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국민들이 취업을 해서 돈을 벌고 그걸 소비할 수 있겠죠. 역시 맞는 방식이죠. 세율 조정 같은 건 세율을 조정한다. 세율을 낮춥니다. 토목공사에서 지출 늘리거나 세율을 낮춘다, 조정한다는 얘기는 낮춘다는 뜻이죠. 자, 당연히 1번 오케이입니다. 2번. 자, 정부가 현재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총수요를 증가시키면 균형점이 A1에서 B1으로 이동해. 맞죠? 아까 선생님이 A1에서 B1으로 이동하고 2% 상승한다. 오케이. 3번. 케인스 학파입니다. 그 다음에 우하향하는 필속선 전제로 총수요를 증가시키면 균형점이 B1, B2, B3로 이동한다. 균형점이 이렇게 이동하지 않고요. 아까 어디서 하셨습니까? 균형점이 A1에서 B1으로 일단 이동하죠. 그리고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게 아니라 물가가 1차. 자, 균형점이 이동하면서 물가는 일단 지속적이 아니고 일단 상승합니다. 한 번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 통화주의자들, 동그라미, 장기적으로 볼 때 균형점은 A1, A2, A3, A4 맞죠? 수직선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실업률은 어때? UN으로 유지가 돼요. 물가가 상승한다. 맞는 얘기죠? 오케이. 선주 5번. 통화주의자들은 물가가 B1으로 상승하면 사람들이 물가 상승을 인식하고 물가가 B1으로 상승합니다. 자, 물가 상승을 인식하고 그들의 행동을 예상되는 물가를 적응시켜서 균형점이 어디로? A2로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맞죠? 이게 뭡니까? 인플레이션 가속론이죠? 자, 이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다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잘 이해해 두시고요. 동아주의자와 개인주의 학파의 관점, 필수곡선의 기본 개념을 잘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 잘해서 이번 내신 이걸 잘 보시고요. 또 수능이 연계된 걸 대비해서 혹시 수능이 연계된다면 오늘 설명을 잘 기억해서 복습을 몇 번 하시고요. 올해 수능 국어에서 대박 나기를 선생님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화이팅! 안녕!